미군은 민주주의를 특급 배송하듯 들이밀곤 합니다. 언제든지 폭격기가 이륙해서 지구 반대편의 목표물을 긴 영화를 다 보기 전에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비결은 속도가 아니라 도달 범위라는 걸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계속 시청해 확인해보세요. 미국은 처음부터 세계 지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큰 행운을 받았죠. 풍부한 자원, 얼지 않는 항구, 두 대양이 해상 경비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점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이 미국에 오려면 대함을 건너야 하고 미국도 그들에게 가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겠죠? 미국은 대부분의 역사 동안 해외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야, 웃지 마세요. 대양을 건너는 건 값싼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미국은 1949년에 나토와 손을 잡았지만 그 전에는 고립주의자라는 표현이 딱 맞진 않습니다. 원로 독트린은 그냥 내 땅에서 꺼져의 정중한 버전이었죠. 나토가 해리 트루먼의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훨씬 전에 상황은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이른바 수워드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푼돈에 사들인 사건이죠. 그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오늘날 돈으로 1억 2,900만 달러, 일부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비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얼어붙은 항무지를 떠넘겼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금과 석유, 그리고 한 세기치 자랑거리를 가득 담은 대형 냉동고를 미국에 판 셈이었습니다. 물론 석유도 훌륭하죠. 하지만 진짜 대박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9개의 군사기지는 냉전 시기의 최적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그 기지들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특히 중국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 활주로들 맞죠? 그 알래스카 활주로들은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보다 베이징에 더 가깝습니다. 정말입니다. 갑자기 미국은 단순히 국경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까지 손을 뻗게 됐죠. 알래스카가 판도를 바꿨습니다. 그 바다들요, 이제는 그냥 웅덩이에 불과하죠. 얼어붙은 곳에서 장을 본 지 불과 몇 년 만에 미국은 더 따뜻한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알로하, 하와이 왕국. 1875년에 그들은 호해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겉으로는 설탕에 관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전략에 관한 것이었죠. 미국은 배를 대기에 완벽한 조용한 석호를 선점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의 독립엔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었죠. 1887년까지 워싱턴은 방문객에서 집주인으로 격상했습니다. 항구의 독점적 사용, 석탄, 수리, 그리고 통제권까지 모두 가졌죠. 이건 마치 잠깐 내 집만 여기 두고 갈게 라는 말을 지정합적으로 실천한 셈이었죠. 미국은 미소전쟁에서 승리했고 샘 아저씨는 섬을 쇼핑하듯 골랐습니다. 하와이는 합병당했습니다. 그 작은 석호는 진주만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필리핀과 괌도 명단에 추가됐죠. 그리고 괌은 샘 아저씨의 가장 사랑받는 자식입니다. 물론 그 섬은 210평방마일로 작지만 완전 호강하며 컸죠. 공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활주로 2개와 올림픽 수영장 110개 분량의 연료가 있어 불 붙이지 마세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앞엔 태평양, 야자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 공군이 복설하면 괌은 그 축발이 될 겁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펀치를 날리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게 해주는 존재죠. 꽃깎이들은 본토에서 몇 시간 만에 지구상의 분쟁 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평소엔 약 100대의 항공기가 대기하며 위기시 400대까지 준비됩니다. 한편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미국이 푸에르토리코를 차지했습니다. 쿠바의 국기를 꽂았고 1903년에는 관타나모만에 기지를 얻었습니다. 갑자기 샘 아저씨는 양쪽 해안에 바닷가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리하긴 했지만 물류적으로는 악몽이었습니다. 케이포는 크루즈 여행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이른바 분노의 50도로 좋은 날에도 시속 50마일의 강풍과 10피트짜리 파도가 몰아칩니다. 그리고 좋은 날은 없습니다. 저 남쪽에선 이른바 절규하는 60도까지 더해집니다. 이곳을 항해하려면 방수잉크로 유서를 써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나은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파나마 운하. 세계에서 가장 큰 지름길이죠. 전 세계 무역의 6%가 매년 이곳을 통과합니다. 프랑스가 먼저 시도했지만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이어받아 완공했고 그 힘을 과시했죠. 아주 제대로요. 기술적으로는 미국이 1999년에 파나마의 운하를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황이 불안해지면 여전히 미국 해군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미국이 세계 정세에 발만 담그던 것을 멈추고 본격적으로 끼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 영국은 빗대에 올라 있었고 엉클샘은 돈줄과 영국의 세계적 영향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나토가 생겼고 더 많은 동맹들이 이어졌죠. 오늘날 미국은 51개국과 공식적인 방위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일이 꼬일 때 부를 수 있는 친구가 정말 많은 셈이죠. 그리고 이건 복잡한 관계들까지 포함한 건 아닙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완,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까지요. 한국 전쟁이 이 모든 것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동맹, 물류, 그리고 광범위한 전개까지요. 이제 미국 군사기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최소 49개국에 128개 이상 있죠. 스타벅스 매장수 다음으로 많습니다. 아마 더 많겠지만 알다시피 기밀입니다. 하지만 그 기지들 덕분에 미국은 계속해서 규칙을 정할 수 있죠. 원초기지가 곳곳에 있으니 세상은 훨씬 작아 보이고 완전히 새 주인 밑에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유럽에 집착하는 전 애인처럼 딱 붙어 있죠. 항상 주변에 있고 항상 그냥 확인하러 옵니다. 유럽 전역에 미국이 있습니다. 기지, 핵무기, 그리고 6만 3천 명의 병력까지요. 이건 마치 맥도날드의 군사 버전 같아요. 드라이브 스루만 없을 뿐이죠.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일본 내 일부 일본 기업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한국, 필리핀, 호주와도 썸을 탑니다. 전 세계판 헌신, 결여, 문제죠. 그리고 중동이 있습니다. 지구의 주유소죠. 전 세계 석유의 20%,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스가 삼촌샘의 감시 아래에서 운송됩니다. 터키, 이라크, 바레인, 액체에 금이 있나요? 미국은 근처에 진치고 있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단순히 밴드의 일원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은 너무나 커서 영국 제국조차도 빨간 군복을 입고 땀을 흘릴 정도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의 P2피크 우주기지처럼 지구의 끝자락에도 전초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북극곰조차 GPS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주둔 인원은 약 150명의 병사. 아주 지친 커피머신 한 대입니다. 반문하라고 해봐야 오로라가 전부고 임무는 하늘을 지켜보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런 지도 탐험이 좋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글 어스 탐험가라는 직함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아닌가 봅니다. 냉전 시기에는 이 얼음기지에 사람들이 가득했죠. 6,000명의 병사들, 이 동상에 맞서며 강인함을 증명했습니다. 요즘은 미사일 경보와 우주 감시가 주로 이루어지며 외계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는 폭격기가 이착륙할 만큼 크고 길어 여전히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화물기에도 딱 맞습니다. 거대한 C5 갤럭시도 포함해서요. 전 세계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아마존 프라임 같은 존재죠. 이 비행기들은 모든 것을 옮깁니다. 경력, 전차, 연료 등 비행 서커스에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해군이 닿지 못해도 공군은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날아갑니다. C5는 에이브럼스 전차도 통째로 실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하면 그건 군수 지원이죠. 제가 피자 한 조각을 그렇게 먹으면 갑자기 걱정거리가 됩니다. 다시 폭격기 이야기로 돌아가죠. 또 다른 기지가 있습니다. P2피크보다는 덜 외진 곳이지만 여전히 GPS조차도 한숨을 쉬는 그런 곳이죠. 그린란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이슬란드가 나옵니다. 알다시피 실제로 초록색인 그곳 말이죠. 레이캬네스 반도에는 케플라비크 해군 항공기지가 있습니다. 화산과 저렴한 물가, 그리고 존재론적이라고 할 만큼 묘한 날씨로 주로 알려진 곳이고는 생각보다 훨씬 분주한 곳입니다. 2019년 B2 스피릿 폭격기가 잠깐 들렀다가 머물렀습니다. 그곳이 마음에 들어서 떠나기를 거부했죠. 뭔가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B2는 결코 관리가 쉬운 손님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디자이너 강아지 같은 존재죠. 항상 관심이 필요하고 완벽한 조명과 온도 조절이 되는 경납고가 있어야만 외피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케플라비크에는 그런 단장용 시설이 준비되어 있죠. 그럼 왜 이런 바람 부는 툰드라와 기분 변화가 심한 화산들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요? 글쎄요. 지정학에서는 위치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이웃이 거의 퍼핀세어도 알래스카, 피투피크, 케플라비크는 치트키 같은 곳입니다. 각 기지는 미 공군이 신경 써야 할 곳 어디든 가는 거리를 단축시켜줍니다. 시진핑이 대만을 향해 행동에 나선다고 가정해봅시다. 미 공군은 지역 기지들 밖에 다른 기지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기지들은 이미 중국 미사일에 몇 번은 타격을 입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거리의 횡포이죠. 이건 데스메탈 밴드가 파워 발라드를 시도한 게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중국은 자기 뒷마당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엉클쌤은 단지 나타나기 위해 지구를 건너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상하이까지 거의 6,600마일이나 되는 다 왔냐의 연속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과 연료가 소모됩니다.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워싱턴의 누군가가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엉클샘은 쉬운 모드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상하이까지의 거리는 약 4,300마일입니다. 왜 하필 앵커리지일까요? 그곳에 엘멘도프, 미처드슨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면 푸틴이 유럽의 더 많은 지역을 노리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미군을 그곳에 보내는 것도 여전히 물리적으로 골치 아픈 일입니다. 보스턴에서 리투아니아 빌뉴스까지는 약 4,100마일입니다. 비행 중에 영화를 많이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케플라비크에서 출발한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세상이 더 가까워집니다. 거리가 1,800마일 이하로 줄어들어서 거의 바로 옆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옛날 탐험가들이 북서 항로와 북동 항로를 찾아 동상과 괴열병의 위험을 무릅썼던 겁니다. 지구의 꼭대기는 얼어붙어 있지만 훨씬 빠르거든요. 경치 좋은 길 대신 지름길을 택하면 대륙 간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미국은 그 사실을 알아냈죠. 그 경쟁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자신을 북극 인접 강국이라 부르길 좋아합니다. 이는 제가 저를 거의 미스터 비스트라 부르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름만으론 바다 얼음을 뚫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항구가 1년의 절반 동안 얼어붙어서 그 야망도 얼려버립니다. 이 두 무제한 파트너에게도 한계는 많습니다. 미국과 달리 이들은 경제가 의존하는 요충지를 장악하지 못해 오히려 그곳에 의해 목이 조여집니다. 여기가 바로 말라카 해협입니다. 여기는 파나마 운하의 능력자 사촌과도 같습니다. 매년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 이곳을 통과하며 모든 것이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갑니다. 경목 구간으로 시간당 10척의 선박만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곳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무역의 3분의 2, 석유의 83% 대부분의 천연가스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베이징의 이곳은 단순 운송로가 아니라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미 해군이 근처에 정박해서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상황에는 이름도 있습니다. 바로 말라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와의 육상 경로를 생각했지만 그건 시베리아에서 와야 하고 시베리아는 사업하기 정말 힘든 곳입니다. 제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플랜 B를 생각해야겠죠? 2013년 시진핑은 1대1로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 무역을 자국의 배송 네트워크로 만들려는 시구였습니다. 그 화려한 중심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즉 시펙입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을 완전히 건너뛰자는 것이었죠. 선박들은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구에서 하역합니다. 그 다음 석유와 가스는 산과 사막을 가로질러 중국 신장 지방으로 육로를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름길이죠. 이것은 중국이 판을 유리하게 비틀고 미국을 따돌리려는 시도입니다. 왜일까요? 자, 이제 남쪽으로 가봅시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이자 논란이 많은 섬 중 하나입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동아프리카 해안에서 22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 인도네시아까지는 절반쯤 오는 곳입니다. 한때는 프랑스의 나병 환자 수용소였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작은 섬이 되었습니다. 1965년 영국은 모리셔스로부터 디에고 가르시아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구입이란 말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영국은 모리셔스의 독립을 허락했습니다.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1966년까지 미국은 이미 이 섬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텅 빈 섬에 이미 1000명의 섬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해결책은 제국주의식 강제 이주였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고 남은 사람들은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심지어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개들까지 죽였습니다. 1971년이 되자 이 낙원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섬에는 번쩍이는 새의 활주로가 들어섰죠. 1000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초강대국은 폭격기를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프터 번호까지 단 식민주의였죠. 왜 이렇게 외딴 섬에까지 이런 고생을 했을까요? 물론 위치가 전부라는 걸 기억하세요. 디에고 가르시아가 CPE와 비교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세요. 거의 노려보고 있는 셈이죠. 중국의 파키스탄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철도도 아무데도 가지 못했죠. 과다르 항구는 암호화폐 투자자처럼 돈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성공한다면 그냥 따라와 주세요. 여전히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디에고 가르시아인데 이곳에는 베이징의 하루를 망칠 만큼 많은 무기들이 가득합니다. 기후 조절이 가능한 B2 경납고 4개, 2개의 긴 활주로, 폭격기, 전투기, 공중급유기, 수송기까지 모든 항공기가 여기서 출격합니다. 연료 비축량이 어마어마해서 미국이 이미 디에고 가르시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칵테일 냅킨에 침공 계획을 끄적이고 있을 겁니다. 이곳은 기지라기보다는 인도양 한가운데 떠있는 대형 망치에 가깝습니다. 인도양에서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죠. 만약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미 공군은 여기서 중국의 보급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베이징이 갑자기 모리셔스 주권에 관심을 보인 게 우연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리셔스의 디에고 가르시아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는 건 단순히 옛 주민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퇴거를 통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이 그걸 해도 자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영국이 섬들을 모리셔스에 반환하기로 합의했을 때 미국이 불평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대양에 예비 경로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1년 가을로 되돌아가 봅시다. 미국이 이상하고 분노에 차 있던 시기였죠. 1812년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바다를 건너 미국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항공으로 보답하기로 결정했죠. 10월 7일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가 미주리주의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B-2 폭격기로 누구든 어디든 도달할 수 있습니다. B-2는 비행 연료 탱크에 날개가 달린 것과 같습니다. B-2는 멈추지 않고 6,900마일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지름은 7,900마일이죠. 이 비행기는 한 번에 지구 반대편까지 거의 날아갈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런던까지는 잊으세요. 넓은 좌석 공간과 함께 뉴욕에서 도쿄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9.11 테러 직후였습니다. 목적지는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그리고 P2는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B2는 16개의 GPSU도 제이덴 폭탄을 실었습니다. 각각의 폭탄은 탈레반의 방공망에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는 정밀 유도 메시지였죠. 하지만 그 모든 힘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바로 항속거리였죠. 지구가 갑자기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주리에서 출발한 지 4시간 후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는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착했고 마침 또 다른 공군의 걸작인 날아다니는 주유소와 만났습니다. 미국 공군은 약 600대 급유기를 보유해 전 세계 급유기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이 급유기들이 없다면 저 멀리 떨어진 기지들은 값비싼 주차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공중급유는 해 뜰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임무는 일부러 낮 시간에만 진행됐습니다. 멜라토닌과 수십억 달러 항공기는 맞지 않습니다. 조종사들이 전 세계 임무 중 졸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폭격기는 괌과 말라카 해협 상공에서 각각 한 번씩 급유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은 베이징의 혈압을 높일 것입니다. 이후 디에고 가르시아 근처에서 다시 급유를 했습니다. 급유기들이 항상 대기 중입니다. 연료를 채운 후 폭격기는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조종사들은 이미 24시간 넘게 비행 중이었습니다. 파키스탄 해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을 쫓기 위해 픽미업이라고 부르는 각성제를 복용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가 사무실일 때는 카페인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긴 비행에서는 무언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목표의 70%가 이미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찾아오자 조종사들은 공중에서 제이뎀을 다시 프로그래밍했습니다. 대륙을 횡단하면서 숙제를 다시 하는 것만큼 스트레스가 심한 일도 없죠.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폭탄을 투하했고 제공권 확보에 기여했으며 귀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제이뎀 4발이 남았고 새로운 목표도 4개였습니다. 임무를 수락했죠. 연료가 부족해지고 있었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아라비아해 상공에서 급유기가 도오데시처럼 제트 연료를 실어 날아왔습니다. 연료를 보충한 후 아프가니스탄을 재공격하고 마지막 폭탄 투하 후 디에고 가르시아행 비행을 위해 다시 연료를 채웠습니다. 총 44시간 비행했습니다. 이것은 B-2 폭격기 역사상 가장 긴 임무였습니다. 조종석에서 거의 이틀을 보냈죠. 심지어 비행기의 화장실도 중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긴 비행에 불평할 때 이들이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이틀을 지내고 도시를 지을 화력을 가졌다는 걸 기억하세요. 관점 차이입니다. 하지만 이 임무는 본 공연 전의 예행 연습, 워밍업에 불과했습니다. 이 임무는 미국이 1940년대에 실수로 자국 방구를 벗어나 돌아올 티켓도 끊지 않은 이유로 쌓아온 모든 것을 동원한 종류의 임무였습니다. 기지, 동맹, 급유정거장. 마치 누군가의 집에 칫솔을 두고 온 뒤 이제 거기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은 글로벌 버전이죠. 이 일은 6월 13일에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소처럼 평소의 그림자전을 건너뛰고 곧장 이란과의 정면 승부로 들어갔죠. 핵시설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을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조차 병가를 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깊숙이 묻혀있고 단단하게 보호된 이스라엘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포르도 연료 농축시설이었습니다.
F-35와 F-15는 날렵하고 빠르며 치명적이지만 벙커를 뚫는 데 있어서는 턱없이 약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셈이죠. 미국은 이를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한 손엔 팝콘, 다른 손엔 위성 영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회를 잡았고 이스라엘만 신나게 활약하게 둘 순 없었죠. 미드나잇 해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작전을 계획할 때면 1980년대 액션 영화 같은 이름을 붙이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명백한 발사기지였습니다. 가깝고 조용하며 필요한 물자가 잘 갖춰져 있었죠. 각 B2 폭격기는 3만 파운드짜리 폭탄 2개를 실었습니다. 이런 화물은 난기류가 남의 일이 아니게 만듭니다. 비행시간도 짧고 조종사도 피곤하지 않았으며 화장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디에고 가르시아에 주목할 때 미 공군은 마술 같은 묘기를 보였습니다. 7대의 B2 폭격기가 조용히 대서양을 건너 아조레스 제도 중 라자에서 급유했습니다. 아조레스는 포르투갈령으로 유럽 폭격기들의 에어비앤비라 할 수 있습니다. B2 폭격기들, 이 대서양을 건넌 후 지원 항공기들과 합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들을 4세대와 5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군대식 표현으로는 값비싸고 번쩍이는, 그리고 납세자들이 질문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죠. 그들이 어디서 이륙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독일 람슈타인은 미국 외 지역 최대 미군 기지일까요? 아니면 유럽 내 다른 기지 중 하나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전 세계에 부동산이 있으니 선택지가 많죠.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B-2 폭격기가 이란 영공에 진입하자 그 지역은 불꽃놀이처럼 번쩍였습니다. 미 해군은 인근에 함정과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공군이 파티를 열면 해군은 불꽃놀이를 준비합니다. 24발이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 이 완벽한 타이밍에 발사됐습니다. 동시에 폭발이 일어나는 것만큼 팀워크를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현지 시각 새벽 2시 10분 첫 번째 B-2 폭격기가 포르도에 2발을 투하했고 나머지 폭격기들도 뒤따랐습니다. 총 14발이 떨어졌습니다. 폭탄들은 포르도와 나탄즈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고 순항미사일은 마지막에 이스파한을 공격해 이란을 끝까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총 125대의 항공기가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그중 52대가 공중급유기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습도 연료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란 영공에 진입한 모든 비행기는 아무런 피해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란은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못했습니다. 마치 결투를 하러 갔는데 상대가 이미 짐을 싸서 떠난 것과 같았습니다. 목표 지점까지의 비행은 18시간 2 걸렸습니다. 폭격 임무와 귀환까지 합치면 총 37시간이 걸렸습니다. 화장실 상태에 대한 공식 보고는 없었습니다. 아마 기밀일 겁니다. 피해는 심각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란의 핵시설들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엄청난 돈과 시간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을 불태울 각오가 있다면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교훈은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미 공군은 넘을 수 없는 바다, 완벽히 지켜지는 영공은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이 문을 두드리고 싶다면 침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행 계획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 미국은 궁극의 치트키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게이머, 전사, 그리고 슈퍼파워를 꿈꾸는 이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전 세계에 활주로를 제공하는 우방국 네트워크 덕분에 반격을 받지 않고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맵팩에서 뵙겠습니다. 제 달력을 확인해보면 제 3차 세계대전은 2027년에 예정되어 있지만 우연히 내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선한 척이 길을 잃을 수도 있죠. 미사일이 잘못 떨어지거나 누군가 지도가 그려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루시는 대만입니다. 모두가 잊고 지냈던 섬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분쟁 지역이 되어버렸죠. 시진핑은 큰 타격이 있더라도 자신의 군대가 침공 준비를 마치길 원합니다. 질서를 회복하는데 세계적 혼란은 별 문제가 아니죠. 오늘은 중국이 그 작은 나라를 침공할 여유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간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제 자존감이 사회보다 더 빨리 가라앉기 전에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도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중국은 한때 자신을 중화, 즉 문명의 중심이라고 불렀고 다행히도 지리적으로도 그 말이 맞았습니다. 비옥한 중심지는 쌀을 대량 생산해 음식과 인구를 계속 늘렸지만 그 편리함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논밭은 유라시아 초원에서 말을 타고 오는 침입자들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초원은 유럽에서 만주까지 이어지는 끝없는 초원의 통로였습니다. 다행히 중국은 자체 방어 수단이 있었습니다. 힌두쿠시 산맥이 한쪽 측면을 막아주었고
9,000마일, 즉 14,500km에 달하는 해안선이 수상경비원 역할을 했습니다. 수영을 못한다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원이 보호되는 한 중국은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시나리오를 뒤집었습니다. 초원은 조용하고 그 보호자도 이제는 예전만큼 강력하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1949년 중국은 빨간색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며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그래서 워싱턴은 돌연선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세 개의 방어선이 마치 트립와이어처럼 이어졌습니다. 제1돌연선이 핵심이었는데 일본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뻗어 있었고 중국 해안을 너무 꽉 조여서 마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선은 공산당이 내전에서 원하는 만큼 깔끔하게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적인 국민당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만과 그 주변의 다른 섬들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스타트업처럼 그들은 눈길을 끄는 이름이 필요했고 스스로를 중화민국으로 다시 브랜딩했습니다. 새로운 영토, 세련된 이름, 그리고 새로운 정부까지 갖추었고 오늘날에는 활기찬 경제를 이끄는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만은 완전히 하나의 국가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그게 의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대만을 인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유엔 같은 단체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모두가 대만이 공산 중국의 일부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눈짓과 악수, 조용한 무역협정, 비공식적인 뒷채널 관계, 그리고 대사관 크기에 하지만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가 존재합니다. 이런 균형 잡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베이징이 움직이면 중국이 중국을 되찾는 게 아니라 노골적인 침공처럼 보일 것이고 세계는 이에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며 베이징은 이런 복잡함을 좋아합니다. 타이완의 자치는 중국이 새벽 3시에 소셜미디어를 뒤져보듯 집착하는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나라일지 모르지만 1949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쳤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제국으로 군림했던 이 나라는 이제는 너무나도 변방으로 밀려나서 수백만 명이 희생된 내전조차 해외에서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베이징은 그 시기를 굴욕의 세기라고 부르며 외세에 의해 짓눌렸던 100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그 모든 것이 1949년에 끝났다고 맹세합니다. 물론 대만은 여전히 해안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어 베이징의 미완의 과제를 상기시켜줍니다. 공산당은 예전에도 대만을 점령하려 했지만 매번 미국이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워싱턴에게는 그것이 봉쇄 정책이었고 베이징에게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1949년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중국의 뒷마당에서 여전히 중국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만 사람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남고 싶어 합니다. 63.4%가 자신을 순수한 대만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단지 2%만이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머지는 어깨를 으쓱이며 왜 그런 걸 묻냐고 합니다. 단지 7%만이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통일에 찬성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피자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인기가 없습니다. 대만과 중국 본토의 유대는 희미해졌습니다. 그들은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베이징의 분노가 두려워서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상태가 이어졌지만 영원히 얼어붙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2027년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심술란 아이처럼 베이징은 나눠 가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베이징이 대만 해협의 혼란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벽에 걸린 마오의 초상화부터 바라봐야 할 겁니다. 그는 공산주의의 영광을 약속했었죠. 그가 가져온 것은 중국에게 굴욕의 세기 전체보다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으로 4,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마오의 문화 대혁명으로도 수백만 명이 사망했으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마침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고 1976년에 자신이 죽었을 때쯤 중국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제국이었던 중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했고 경제 규모는 미국의 2%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브라질보다도 10배나 작았습니다. 서방이 지원하는 섬을 상대로 상륙작전을 감행할 만한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택동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이 비로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산당은 공개적으로는 계속 모택동을 칭송했지만 마쿠에서는 가족 모임에 절대 초대받지 못하는 삼촌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택동의 후계자들은 공산주의가 효과 없고 부자가 되는 것이 더 매력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외 무역을 개방했고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에 집권할 때쯤에는 중국 경제가 연평균 6%씩 성장하고 있었고 세계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후 중국은 힘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무기, 수천 개의 탄도미 순항미사일, 스텔스 청도 제20과 선양 제35 같은 최신 전투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새함정에는 항공모함 3척과 건조 중인 4번째가 포함됩니다. 중국은 405척 함정으로 세계 최대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곧 2가지 새로운 핵 잠수함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이라이트에 불과하며 중국의 군사력은 빠르게 증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력이 아닙니다.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력입니다. 미국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8월 4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은 실탄 훈련을 실시했고 심지어 봉쇄 연습까지 했습니다.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대만 해협 위기 때의 군대와 다릅니다. 이제 항모전단 2개가 나타나도 베이징은 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3번째 대만 해협 위기 때 워싱턴이 했던 일입니다. 당시 대만은 과도기였습니다. 사실상 독립국가로서 성숙해졌다는 신호로 대만은 장제스가 만든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첫 민주적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성적인 국가라면 할 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사일을 잔뜩 발사했죠. 미국은 군함을 파견했고 중국은 물러섰습니다. 미국은 잊었지만 중국은 기억합니다. 오늘날 중국 본토의 미사일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숨가쁜 경제 부흥과 팽창하는 군사력은 새로운 유혹을 가져옵니다. 돈을 벌면 쓰고 싶어지죠. 무기에 돈을 쓰면 사용하고 싶어집니다. 중국 민족주의는 단순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퍼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현지인인 척하는 것을 그만두고 대놓고 자랑스럽게 중국 기업임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울프워리어 시리즈나 장진호 전투와 같은 애국 영화들은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수십억 위안을 벌어들였습니다. 한편 울프워리어 스타일의 외교관들도 세계 무대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며 아무하거나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교실에서는 베이징이 남성 청소년의 여성화 방지 제한이라는 정책 아래 남학생들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남성성 훈련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앤드류 테이트의 팟캐스트를 숙제로 내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중국은 1980년대 미국이 압도적인 액션 영웅들과 새롭게 되찾은 자신감으로 으스대던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애국적 열정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불과 87마일 140km 떨어진 섬입니다. 마오쩌둥도 결코 차지하지 못했던 그 섬이죠. 일본과 서구 열강에 의해 치욕의 세기를 겪었던 마지막 흔적입니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 사이 중국은 드물게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55%의 사람들이 섬을 점령하기 위한 전면전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33%는 그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일이 잘못됐을 때 자신과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상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독재국에서는 여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이 결과는 아마 시진핑을 미소짓게 했을 것입니다. 중국 민족주의는 시진핑 통치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대만 문제는 많은 역사와 정치적 자본이 얽혀 있어 물러나면 시진핑과 공산당 모두 큰 체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얻을 것이 많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만 해협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무역로 중 하나입니다. 2022년 한 해에만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수출품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로를 이용하는 건 중국만이 아닙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에 따르면 그 해의 세계 컨테이너선의 거의 절반이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곳을 스테로이드를 맞은 파나마 운하라고 생각해보세요. 다만 이 해협은 서로를 위협적으로 바라보는 두 경쟁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상 유지는 오랫동안 계속됐지만 이는 해상 운송로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불안정한 휴전입니다. 이제 중국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장비와 대중의 지지를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이징이 개방된 이후 공식적인 관계를 끊었지만 1979년 대만 관계법에 따라 워싱턴은 여전히 비공식적인 존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룸메이트처럼 비공식적으로 그 섬에 발을 두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기 지원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중반까지 무기 판매액은 22억 달러에 달했고 사실상 대만을 그랜드 테프트 오토에서 온갖 무기를 들고 다니는 남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만이 최근에 종말을 대비해 구매한 무기 목록에는 에밀 A, 에이브람스 전차 108대, F-16 포일 전투기 66대, 하이마스 로켓포 시스템 29기, 그리고 하툰 대한미사일 시스템 100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만의 고슴도치 전략의 일부입니다. 대만의 목표는 상륙 공격이 너무나도 큰 희생과 비용을 요구하게 만들어서 베이징이 한 번 보고 바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과시하기 위해 대만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싱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베이징이나 중국 본토의 거의 모든 도시를 750마일에서 1200마일, 즉 1200km에서 거의 2000km 떨어진 곳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만인의 거의 4분의 3이 베이징이 움직인다면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훈련에 자원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몸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용감하지만 고슴도치 전략이 시간만 벌어줄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은 몇 마일의 땅을 위해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소모했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우크라이나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잃어버린 러시아의 한 조각을 위해 그는 영원히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대신 피를 흘리길 바라는 거죠. 시진핑도 대만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겁니다. 그들은 같은 대본을 읽고 있습니다. 국경과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 그들에게는 서구의 쓸데없는 관료주의 뿐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피, 언어, 역사로 묶인 문명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대만은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중국은 대만이 여전히 자기 책의 한 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진핑의 연설을 끝까지 들을 인내심이 있다면 그는 중국몽이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원 목록 맨 위에는 대만이 있습니다. 마감일은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시진핑은 그때까지 목표 달성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심이라면 오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유는 흰머리, 즉 중국의 빠른 고령화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국가 부흥을 바랄 무렵 중국 중위 연령은 약 52세로 미국보다 일본에 더 가까운 수치입니다. 군대가 줄어들고 병원은 가득 차 있고 예산이 연금으로 다 소모되고 있을 때 전쟁을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왜 시진핑이 2년 후를 목표로 그렇게 단호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겠죠?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가 실행에 옮기려면 시진핑은 곧 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10년 이내입니다. 시진핑이나 그의 후계자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이 중국의 전성기입니다. 경제 호황기와 여전히 막대한 인구가 그 원동력이죠. 지체하면 흐름이 꺾이면서 베이징은 더 약해지고 더 늙어지며 무력으로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베이징이 승인하더라도 승리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공산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 중 가장 큰 도박이 될 것입니다. 상륙작전은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기습이 있더라도 악몽과도 같은 일이죠. 그리고 시진핑은 기습 효과조차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병력 증강은 몇 달 전부터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키이우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전, 가짜 훈련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 모스크바의 전격전을 저지했습니다. 3년 반이 지나 10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래도 푸틴은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군대를 바다를 건너 이동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는 첫 번째 배가 항구를 떠나기도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는 다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제재를 하면 그들도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고통이 그들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17조 8천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약 17%에 해당합니다. 덩샤오핑이 문을 연 이후로 중국은 지구의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공급망에 깊이 얽혀 있어서 중국을 떼어내는 일은 결코 깔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팬데믹 때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베이징이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나라들에게 의료 물자를 끊을 수 있다고 시사했을 때였습니다. 마스크, 장갑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중국을 거칩니다. 아이폰 10대 중 8대가 그곳에서 생산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도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삼성은 2019년에 철수했지만 당신의 휴대폰, TV, 노트북 모두 중국이 통제하는 것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세요. 중국의 거대한 경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글로벌 기술에 대한 장악력까지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히토류가 있습니다. 현대적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17가지 금속 원소들입니다. 이름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히토류는 사실 그렇게 희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 히토류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2023년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약 70%를 생산했고 히토류 가공의 90%까지 담당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러시아에 가해진 것과 같은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가 전 세계 경제에서 3조 달러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것은 영국 전체 경제 규모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중국은 무역대국이지만 반도체 분야는 대만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의 55%와 최첨단 반도체의 92%를 생산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자동차의 35%와 스마트폰의 70%가 어떤 식으로든 대만의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반도체 칩들은 여러분의 냉장고, TV, 심지어 세탁기까지 작동시킵니다. 만약 대만이 없어진다면 갑자기 여러분은 땀에 젖은 운동복을 세면대에서 손빨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생산을 주로 자국에 두려워합니다. 이는 이익뿐 아니라 미국이 이 문제에 확실한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이징은 침공 시 이런 상황이 계속되길 원치 않습니다. 워싱턴은 공식적으로 타이페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태평양엔 나토와 같은 동맹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재는 망치처럼 강하게 타격을 줄 것입니다. 제재는 먼저 중국을 짓눌러 버릴 것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랜드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 1년간 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의 GDP가 25, 3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AI 붐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자국의 공급망 일부를 중국에서 빼냈지만 동시에 첨단 반도체에 스스로를 묶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베이징도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쩌면 중국은 미국이 실제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제재만 가할 거라고 생각하며 도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 정책 아래에서 대만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섬을 방어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조차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대만보다는 더 확실한 안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국이 침공한다면 신속하게 일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록 대만 해협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지만 중국은 지리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중국 군대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대만에 모든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함성과 미사일도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 가까워질수록 미사일의 수와 정확도가 더 높아집니다. 서태평양에 있는 모든 미군 기지는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거의 3,000마일, 4,800km 떨어진 괌조차도 표적이 됩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일부는 요격하겠지만 일부는 뚫고 들어올 것입니다. 지리적 이점이 한편으로는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빼앗아갑니다. 워싱턴은 미사일 위협을 잘 알고 있고 장기전에서 중국에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시진핑은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대1로 구상, 즉 BRI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1조 달러짜리 도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한 우유처럼 변질되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인프라에 돈을 쏟아부어 영향력을 사들이고 그 과정에서 대체 무역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즉 시패키였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약점을 우회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죠. 이론상으로는 페르시아만에서 온 화물이 파키스탄에 하역된 뒤 도로와 철도를 통해 곧장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이것은 부활한 실크로드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400년대의 옛 길들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베이징의 수조 달러짜리 지름길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미 해군이 주둔할 수 있는 병목 지점들 뒤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미야코 해협, 필리핀과 대만 사이에 루손 해협, 그리고 말라카 해협이 있습니다. 가장 좁은 곳은 불과 24마일, 즉 38km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중국에게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에너지의 4분의 1, 그리고 원유의 15%를 소비합니다. 자체 매장량은 어떨까요? 중국의 매장량은 올림픽 경기장이 필요한데 어린이용 풀장에 불과합니다. 1993년 이후로 나머지 원유를 수입해야 했고
그중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합니다. 여기서 타이완이 등장합니다. 타이완은 제1도련선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을 통제하는 자가 중국 해군이 해안에 갇혀 있을지 아니면 태평양으로 진출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석유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 전체 무역의 3분의 2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미 해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이 타이완에 함대를 보내면 미 항공모함은 단순히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는 말라카 해협에 머물면서 중국의 경제적 목줄을 움켜쥘 것입니다.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여기서 미군 함선을 타격할 수 있지만 멀리 나갈수록 그 우산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로는 쉽게 잡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수상함과 기지는 안주놀이 신세가 될 수 있지만 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숨바꼭질 게임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한 대에 64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61척으로 크게 뒤지지 않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미 해군은 수개월간 바다에 머물며 깊이 잠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핵 잠수함을 운용합니다. 사무엘 파파로 제독은 당시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서 미국의 잠수함이 중국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디젤 전기 잠수함 48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배터리로 작동할 때는 조용하지만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디젤 엔진 작동은 수중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와 비슷합니다. 중국의 핵잠수함인 93형과 94형조차도 미국의 잠수함보다 더 시끄럽습니다. 새로운 95형과 96형은 아직 설계 단계에 있으며 2030년쯤까지는 아직 설계 단계일 것이고 대량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베이징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 잠수함이 주요 해상 요충지에서 대기할 것입니다. 전투가 길어지면 중국 경제는 숨통이 조이기 시작하고 잠수함들은 중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이 이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면 어뢰로 그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깔끔하게 끝나는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화력을 투입할 수 있으며 곧 미국만의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중국의 이웃 나라들, 대부분 중국에게 불만을 가진 나라들도 보복을 노릴 것입니다. 17개국 이 베이징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앙숙은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 대부분은 5개의 주요 섬에 살고 있지만 더 남쪽에는 센카쿠 열도라고 불리는 외딴 바위섬 몇 개가 있습니다. 중국에 물어보면 떼오위다오라고 부르죠. 아무도 그곳에 살지 않지만 1969년에 유엔이 근처에서 석유와 가스를 발견하자 갑자기 중국은 14세기부터 그 섬들을 소유해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얽히면 역사가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솔직히 그 주장은 베이징이 스프레틀리 군도에 고대 정착민이 있었다고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보다 더 그럴듯하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최근 중국은 센카쿠열도 주변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중국은 자국 해역에 침입한 외국 선박에 대해 해안경비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이징이 정의한 자국 해역의 범위는 최대한 넓었습니다. 그 법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관할권은 내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위의 해역, 그리고 아주 모호하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기타 해역까지 포함합니다. 기타 해역이 일본에게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이미 센카쿠 열도를 건드리며 일본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그런 도발을 거대한 경고 신호로 바꿉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대만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생명선이 대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 무역의 20%가 중국이 군사화하고 있는 남중국해를 통과합니다. 대만 해협은 일본 수출의 25%, 수입의 32%, 그리고 에너지 수입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살되기 직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대만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에도 비상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일본의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아베의 암살은 일본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더 강한 군대를 위한 터대를 마련했고 그의 후임자들은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은 공격을 위해 무장하며 먼 목표물까지 타격 가능한 미사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도쿄는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2027년까지 GDP의 2%에 이를 것입니다. 그 날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진핑의 침공 일정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약 5만 4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도쿄가 대만 전투에 관여하지 않으려 해도 지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기지들 때문에 일본은 첫날부터 전장의 일부가 됩니다. 한국에는 2만 5천 명의 미군 이주둔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도쿄보다 대만에 대해 덜 언급할지 모르지만 지역 균형에 있어서 똑같이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역입니다. 지리적으로 한국도 같은 해상 병목 지점들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국의 해상 무역의 90%가 남중국해를 통과하며 대만 해협만 해도 전체 수입의 30%와 수출의 거의 4분의 1 이곳을 지나갑니다. 한국은 시진핑 체제의 중국을 상대로 줄타기를 시도해왔습니다. 안보는 워싱턴과 연계하면서도 베이징과의 비즈니스로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 어느 한쪽 편도 들지 말고 중국과 대만 모두에게 그냥 감사하다고만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인사만으로는 미사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전투가 시작되고 무역로가 좁아지면 한국은 중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안보와 생존 문제로 한국은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중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지리적으로 중국의 거친 행동에서 어느 정도 보호받아왔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 11일 중국 해경경비정과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 근처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남중국해에 있었고 필리핀 해양경비대 요원들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마닐라는 이번 혼란의 책임을 베이징에 신속히 돌렸고 이 해역에서는 최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여섯 나라의 군함과 해양경비대 선박들로 붐비는 이 해역에서는 혼란이 기본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악명 높은 구단선을 내세워 남중국해 거의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2016년 헤이그 국제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했고 승소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중국의 주장을 불법이라고 기각했지만 베이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거의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라는 식이었죠.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은 그 이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선박 간 대치가 급증했습니다. 두 척의 중국 선박이 충돌한 것은 그저 코믹한 장면에 불과했죠. 보통은 필리핀 선박들이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돌당하지 않으면 중국의 물대포에 맞아 해양경비대 승무원들과 어부들이 흠뻑 젖고 다치고 구르고 당하곤 합니다. 필리핀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오랜 동맹국인 미국에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미국 군사기지는 한때 필리핀 전역에 걸쳐 있었지만 냉전 이후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공섬 건설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필리핀 땅에는 9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기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세요. 5개 기지는 북쪽에 위치해 대만 해협을 겨누는 장전된 권총처럼 배치되어 있습니다. 팔라완과 안토니오 바티스타 공군기지 두 곳은 스프레틀리 군도로 향하고 있어 중국의 해상 운송로를 차단하기에 완벽한 거점입니다. 지리 때문에 필리핀은 일촉즉발의 도하선이 됐고 워싱턴은 그 긴장을 바짝 조여놓았습니다. 필리핀은 기지 제공뿐 아니라 군사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군사력 증강은 중국의 팽창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훈련 강도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2025년 5월과 6월 필리핀 군인들은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심지어 영국 군인들과 함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임무 중 하나는 네메시스 대한미사일 발사기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보타니 제도였습니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블리스 섬은 대만에서 불과 88마일, 14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는 뉴욕과 필라델피아보다도 가깝고 전략적으로 보면 사실상 바로 옆집이나 다름없습니다. 필리핀도 이곳에 항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베이징이 더 강하게 압박할 경우 중국의 무역을 압박할 수 있는 완벽한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지리적인 그림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끌어들인다면 중국은 단지 대만의 방어군만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두 전선에서 압박을 받아 마치 바이스처럼 조여옵니다. 여기에 호주가 합류한 말라카 해협 봉쇄까지 더해지면 베이징은 큰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함정과 미사일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해도 중국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며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승산이 그렇게 나쁠 때 바로 그때가 절박하고 위험한 행동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핵무기는 어떨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중국은 핵무기 선제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꼭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제2 포병작전학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서에 자세히 보면 베이징이 핵무기 사용 기준을 낮추는 상황들이 세부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약속이 오히려 허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전략 지침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초강대국이 중국의 전략적 목표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베이징이 반격할 방법이 없을 때 핵무기가 등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미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중국 본토, 인프라 또는 도시들에 대한 공격과 같은 레드라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전투가 대만에 국한된다면 핵전쟁으로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전 세계가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오겠지만 그건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재에 대한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에 대한 계산을 해봅시다. 최종 숫자는 얼마일까요?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대만을 둘러싼 전쟁은 전 세계에 10조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만이 그보다 더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중국은 왜 큰 위험을 감수하려 할까요? 역사나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이런 도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유해진 중국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100년이 넘은 내전의 앙금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타이완은 제1도련선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며 궁극적인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현재 중국의 부는 외국과의 협력에 묶여 있고 중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병목 지점에 갇혀 있습니다. 타이완을 차지하면 그 사슬이 끊어집니다. 수아오와 화롄 같은 항구들은 전투 후에는 잿더미가 될 수도 있지만 재건된다면 베이징에 태평양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타이완을 선에 넣으면 중국은 단순히 선박을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됩니다. 해협, 남중국해, 일본과 한국, 필리핀의 무역 생명선까지 모두 베이징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판세를 기울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입니다. 중국은 그 대가를 위해 무엇을 걸 수 있을까요?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 한때는 아메리칸 리비에라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막 한가운데 350제곱마일의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솔토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사라지고 있고 유독성 먼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매년 4억 달러가 넘는 돈이 땅속에서 퍼올려져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그 호수가 전 세계 경제의 판도를 다시 짤 수도 있습니다. 표면은 실패했지만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솔터노는 열곡대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각이 더 얇죠. 불과 몇 마일 정도입니다. 수마일 아래에서 마그마가 암석과 그 안에 갇힌 물을 데웁니다. 수년 동안 그 열은 지열 발전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물 자체는 독성이 있고 초염수입니다. 하지만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리튬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매장지 중 하나가 바로 그 독성 먼지를 들이마시고 있는 사람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솔토노 아래에 있는 리튬의 양은 3억 7,500만 대의 전기차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 내 모든 자동차, 트럭, SUV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리튬은 미국에서 가장 유독하고 버려진 지역 중 하나의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이 자원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 농도 때문입니다. 염수의 일부는 엄청나게 농도가 높아서 말 그대로 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요 소비 시장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물류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리튬을 지하에서 추출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열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수 남쪽 해안을 따라 11개의 지열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들은 초고온의 염수를 지표면으로 끌어올려 증기를 이용합니다. 열을 추출한 후에는 약 21,500톤의 리튬과 함께 그 염수를 다시 지하로 돌려보냅니다. 미국은 매년 4억 달러 상당의 리튬을 땅속으로 다시 되돌려보내고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광물 추출을 발전 과정에 추가하면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관정은 이미 뚫려 있고 펌프도 이미 가동 중입니다. 예열된 염수는 이미 지표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추출 방식은 기존의 지열 인프라를 활용해서 리튬을 수년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분리해냅니다. 이 방식은 빠르고 효율적이며 전통적인 광산 채굴처럼 파괴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리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망간,
아연, 그리고 배터리와 전력 저장에 필수적인 광물들까지. 갑자기 살톤호수는 단순한 유독성 호수가 아니라 이제는 자원이 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사막 분지가 전 세계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리튬은 현대 사회의 병목 현상입니다.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 리튬이 필요하니까요. 모든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도 리튬에 의존합니다. 안정적인 공급이 없으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려는 전환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비용은 치솟게 되죠. 전략적 취약점이 늘어납니다. 솔턴호수 매장지는 그저 또 하나의 광산이 아닙니다. 이곳은 미국의 배터리 생산을 지탱하는 핵심이 될 수 있고 다음 세기 운송을 위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농도는 충분히 높고 양도 엄청나며 방법도 충분히 깨끗해서 이제는 가능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미국 자원 경쟁이 시작됐고 저는 현장을 취재 중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페리얼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가까울 정도로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으로 제정되고 있는 리튬 수익은 이 상황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세의 80%가 바로 이 카운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최대 규모에 도달하면 리튬 생산 자체만으로도 연간 약 20억 달러의 총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계획 담당자들은 이미 3개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700개의 영구적인 고임금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기술자, 유지보수팀, 그리고 건설 및 지원 역할에 수천 명이 더해집니다. 처음으로 호수의 위기와 그 잠재력이 같은 재무제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실제로 추출이 이루어진다면 말이죠. 현재 가장 큰 장벽은 인식입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분지를 생태적 폐허로만 바라봤고 그 아래 숨겨진 산업적 현실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추출 기술은 작동합니다. 지하 매장량도 확인되었습니다. 진짜 도전은 시장의 기회가 닫히기 전에 이 대규모 산업 전환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땅에서 흙을 파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원료 리튬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염수나 분쇄된 암석으로는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기차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금속을 정제하는 사람이 전체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리튬은 그곳에 있지만 채굴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제하는 나라가 실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세계 지도는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호주와 칠레 같은 나라들이 실제 채굴 분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장을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조립 라인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배터리에는 원광이 어디에서 처음 채굴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중국 정제소를 거친 리튬이 들어있습니다. 솔턴호 아래의 지열 염수는 바로 그 우위를 무력화시킵니다. 중국은 한때 오펙이 석유를 지배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리튬 가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살톤호수는 그 의존도를 깨트릴 수 있는 규모를 가진 유일한 국내 자산입니다.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고 외국 관세도 없으며 지구 반대편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가격 급등도 없습니다. 살톤호수가 예상되는 최대 규모인 연간 약 20만 톤에 도달하면 미국의 여러 주요 공장의 연간 리튬 수요 전체를 충당하고도 전력망 저장용으로 남는 여유분이 생깁니다. 그건 단순히 더 저렴한 배터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공장들이 수만 명의 추가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는 뜻이죠. 현재 상태의 이 호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네바다가 새로운 은을 홍보했을 때 주 정부는 주내 산업을 위한 법적, 물리적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살턴 호수를 통해 같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에서 가장 잊혀진 지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것을 활용할 적기입니다. 살톤 호수만이 그 일을 실현할 수 있는 지질학적 규모를 갖춘 유일한 장소입니다.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장비들이 호수 남쪽 해안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 주요 업체가 시장에서 밀려나기 전에 상업적 규모에 도달하려고 각각 수십억 달러를 걸고 지열 염수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컨트롤드 서머 리소스가 확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헬스키친 사업장은 깊은 초고온 저류층을 시추하여 2020년대 후반까지 지열 발전과 함께 배터리급 리튬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경쟁자들에게 통합 규모를 맞추거나 뒤처질 위험에 처하게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스 미네랄스는 이미 지상에 있는 염수를 활용하고 기존의 지열 인프라를 이용하는 등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2025년에 13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민간 투자자들에게 이 분야의 대규모 엔지니어링 투자가 이제 연방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400억 달러 이상으로 투자했으며
미국에서 가장 큰 유틸리티 네트워크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운영자들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게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세 개의 별개의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같은 고속도로 위를 나란히 가는 세 개의 차선입니다. 먼저 2만 톤에 도달하는 쪽이 다른 경쟁자들이 수년 동안 쫓아다닐 계약을 선점하게 됩니다. 연방정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이제 신속 승인 절차로 진행되어 모든 기관이 발맞춰 움직이도록 강제하고 미국 인프라를 보통 지연시키는 관료적 절차를 없애고 있습니다. 동시에 캘리포니아는 지역의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역 단위 과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개별 소비세는 생산된 리튬의 양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20%는 법적으로 따로 분리되어 특히 살터노소 자체의 환경 복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 산업적 질조는 이미 수요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벨트 전역에서 대규모 신규 배터리 제조 공장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글로벌 무역 분쟁이나 해상 운송 차질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공급망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임페리얼밸리의 사업이 2020년대 후반 생산 목표를 달성한다면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기반이 되는 계약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수할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해외 경쟁자들도 자신들의 확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솔토노 프로젝트가 기회를 놓치거나 자금이 마르거나 공사가 중단된다면 배터리 공장들은 해외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확실성을 요구합니다. 미국은 이 자원이 필요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규제 시스템은 단순한 공사조차도 10년에 걸친 고난으로 만들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이 미국과 리튬 공급 완전 통제 사이에 직접적으로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지연은 단순한 관료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위험입니다. 환경 소송으로 인해 이미 개발의 핵심 단계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5년 말까지 법적 이의 제기가 헬스키친과 같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논점은 이 지역의 근본적인 취약성, 즉 물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유역은 현재 심각한 가뭄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추출 방식조차도 냉각과 화학 처리에 수백만 갤런의 물이 필요합니다. 비평가들은 무너져가는 호수에 산업용 물 수요를 더한다면 살턴 호수가 죽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권은 성장에 대한 엄격한 물리적 한계로 작용합니다. 임페리얼밸리의 농부들은 콜로라도 강에 대한 막대한 우선 할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 연방 운영 지침에 따라 강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은 감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턴 호수는 오늘날 오직 바로 그 농장들에서 나오는 농업 유출수 덕분에 존재합니다. 만약 물이 농지에서 첨단 정제소를 냉각하는 데로 전환된다면 그 호수는 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죽어가는 호수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가능성을 봅니다. 세금 수입으로 마침내 진정한 먼지 억제와 서식지 복원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건 또 다른 산업적 도박으로 봅니다. 대기질, 유해 폐기물, 부족 문화 유적지를 둘러싼 지속적인 이해 제기로 헬스키친 프로젝트가 이미 수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지역단체들은 폐쇄형 시스템조차도 미량의 화학물질을 방출하거나 이미 플레이아 먼지로 뒤덮인 도로에 트럭 통행량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700개의 상시 일자리가 생긴다는 약속은 분명하지만 그 일자리가 주민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주어질 것이라는 두려움도 현실입니다. 주 정부의 리튬밸리 계획은 지역 피해 완화를 위한 더 많은 자금 지원과 공동자문위원회 설립 등 절충안을 시도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복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탓에 신뢰는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작은 우물조차도 수세대에 걸쳐 그곳에 살아온 공동체에게 신성한 땅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물 문제를 빼더라도 통상적인 인허가 절차의 난항은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2025년 초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는 허가 지연과 심각한 인프라 병목 현상으로 인해 여러 지열 발전 확장 사업을 명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병목 현상은 2020년대 후반에 시작될 프로젝트를 2030년대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5년의 지연은 곧 실패와 다름없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소송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수권을 확보하며 2020년대 후반까지 생산을 시작한다면 세계의 전력적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 장벽이 결국 발목을 잡는다면 그 기회는 영원히 닫히게 됩니다.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은 단순히 미국을 우회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청정 에너지 미래는 수입 리튬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전기차 제조업체와 전력망 프로젝트가 지연, 가격 인상, 그리고 해외 병목 현상에 취약해질 것입니다. 30년 동안 솔터노는 외면당했습니다. 해결책이 오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생태학적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실패가 대규모 산업 부흥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도록 강요합니다. 사막은 기다리지 않고 중국도 분명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떨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매트팩에서 뵙겠습니다. 현재 지구 전체 석유 공급량의 20%가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에서 쉽게 지나칠 만큼 좁은 수로 하나에 인질처럼 붙잡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매일 수백만 배럴의 연료를 실은 대형 유조선들이 이 21마일의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적어도 원래는 그래야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군사 공격과 해상 기뢰가 이 수로를 봉쇄했고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일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체 경로나 예비 계획이 없을 수 있죠? 전 세계 공급망이 이렇게 빠르게 붕괴되면 대중은 즉시 대안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만들기 위해 산을 깎아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위해 사막을 개조하기도 했죠. 인류의 생존이 넘어가 보일 정도로 좁은 틈에 달려있다면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그냥 운하를 파거나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건 단순히 흙을 옮기는 문제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해낸다고 해도 그게 실제로 우리를 구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페르시아만에는 거대한 함정이 있고 누군가가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지구상의 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국들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매일 수천만 배럴의 석유를 사막에서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액체 형태의 에너지원로 대륙을 따뜻하게 하고 화물 선단을 움직이며 전 세계 전력망을 가동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현대 세계의 심장과도 같지만 그 지리에는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페르시아만은 사실상 폐쇄된 분지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가 하나뿐입니다. 그 좁은 통로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점이 페르시아만을 전 세계의 다른 많은 만들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만은 여러 개의 큰 입구가 있어서 선박들이 바다로 드나들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와 쿠바 사이 또는 멕시코와 쿠바 사이를 통해 카리브해와 그 너머의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매우 다릅니다. 여기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유조선을 포함한 어떤 선박이라도 이 지역을 떠나려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외도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병목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병목 지점은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와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LNG 거래의 20%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해협은 단지 좁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각각 2마일 너비의 출항 및 입항 항로를 따라 이동해야 하며 이 두 항로는 2마일 너비의 중간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이 항로를 잘 압니다. 이란은 선박들이 어떤 경로를 이용할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방해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협 전체를 봉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란은 그 좁은 해상 운송로에만 집중해서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막대한 무역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실제로 한 일입니다. 기뢰, 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한 많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기업들은 그렇게 값비싼 자산과 수십 명의 선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고 보험사들 역시 그 항로를 이용하려는 선박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려는 의지가 훨씬 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유가가 급등했고 대륙 전체의 경제가 전례 없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제 세대만 해도 최소 4번이나 겪었던 그런 종류의 위기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게 단 한 줄기의 바닷길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그냥 돌아가면 안 되나? 결국 우리는 예전에도 비슷한 일들을 해왔으니까요. 수세기 동안 지리적 조건이 세계 무역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예전에는 배들이 아프리카를 완전히 돌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 마일을 항해하며 몇 주 동안 바다 위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선박과 선원들이 남아프리카 남단의 악령 높은 희망봉을 돌아 항해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곳은 위험한 해류와 악천후가 겹쳐 치명적인 항해 조건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해적도 있었고 수많은 선박이 공격당하거나 납치되고 화물이 도난당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세기 동안 이 항로는 아프리카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선박을 이동시키는 유일한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1869년 10년에 걸친 긴 공사와 사막 개강 끝에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어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운하는 항로를 수천 마일, 수주 단축시켰고 국제 무역에 전례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운하는 전 세계 무역의 약 14%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선박들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려면 남아메리카를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선박들은 케이프홈과 드레이크 해역 같은 남아메리카 남쪽 해안에서 거친 물살, 높은 파도, 그리고 강한 바람을 헤치고 항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앙아메리카를 가로질러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고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면서 선박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역사는 해상 요충지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대륙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페르시아만 위기의 해결책은 분명해 보이지만 중동에서는 우리의 공학 기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돌아보면 두 운하 모두 꽤 명확한 위치에 건설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러한 구조물을 위한 명확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홍해의 북쪽 끝이 지중해 남쪽 해안에서 불과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곳에 운하를 건설한다는 생각 자체는 적어도 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파나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50마일의 땅이 한쪽의 태평양과 다른 쪽의 카리브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관찰자라도 지도를 보면 이곳이 두 바다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기에 완벽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만은 거의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는 마치 출구가 없는 막다른 굴목과 같아서 오직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만으로 나가 아라비아해로 흘러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북쪽에는 육지로 둘러싸인 호수인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려면 이란의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수백 마일에 이르는 운하를 건설해야 합니다. 지금 해협이 봉쇄된 이유를 생각하면 그건 분명히 선택지가 아닙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지만 그것 역시 페르시아만과 연결하기에는 너무 멉니다. 두 지역을 연결하려면 여러 나라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라크, 요르단, 그리고 잠재적으로 시리아와 레바논 또는 이스라엘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의 작업과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남쪽에는 페르시아만과 아덴만 또는 아라비아해 사이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예멘 등 여러 나라에 속한 수백 마일에 달하는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5년 9월 한 연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해안에서 카타르 남쪽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질러 예멘 국경을 넘어 예멘 해안까지 이어지는 950km 길이의 운하를 제안했습니다. 전체 비용은 800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그것도 낙관적인 전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저자들은 운하 양안을 따라 새로운 수변 도시, 마을, 리조트 건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고 아마도 그 프로젝트도 더라인이나 베가스 루프처럼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사실상 전체 걸프만이 막다른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회로도도 없고 숨겨진 통로도 없으며
다른 중요한 바다와 구분되는 좁은 육지조차 없고 운하를 건설할 만한 뚜렷한 위치도 없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요. 지리적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산담 반도입니다. 아마도 그나마 현실성 있는 유일한 방안은 그 반도를 가로질러 운하를 건설하는 것일 겁니다. 이 험준하고 산악지대인 땅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뻗어 있으며 오만과 아랍에미리트로 나뉘어 있고 북쪽 끝에는 오만의 월경지가 있습니다. 가장 좁은 곳에서 무산담 반도의 폭은 겨우 수십 마일에 불과합니다. 그곳에 도랑만 파면 이란 근대를 완전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 프로젝트가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들립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수로가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무력화시켜 이란이 유럽 등지로의 석유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수에즈 운하가 건설된 이집트의 부드러운 모래도 아니고 파나마와도 전혀 다릅니다. 이 반도는 매우 가파르고 험준한 바위산들로 이루어진 요새와도 같으며 자발 알 하림과 같은 일부 산들은 해발 6,006피트가 넘습니다. 이 산들은 반도 전체를 완전히 뒤덮고 있어서 이곳이 인구가 매우 희박한 지역이 된 이유입니다. 여기저기 작은 정착지와 마을만이 산지에 있습니다. 산봉우리의 그림자 아래에 말이죠. 반도의 북쪽 끝에 위치한 해안 오아시스 하사부와 함께 말이죠. 여기에 운하를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현대공학의 놀라운 업적일 뿐만 아니라 기적일 것입니다. 무산담 반도를 가로지르려면 50, 60마일 정도의 운하만 있으면 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 인부들은 반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수마일에 걸쳐 두꺼운 암석을 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산 자체를 통째로 없애야 할 것입니다. 지형이 험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설령 건설자들이 그곳을 뚫고 나갈 방법을 찾는다 해도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단순한 직선 운하를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지역의 자연 지형에 맞춰 이리저리 좌우로 방향을 틀어가며 운하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50마일짜리 우회로가 순식간에 수백 마일에 달하는 미로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약 120마일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나 50마일 길이의 파나마 운하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복잡해질수록 당연히 비용도 늘어납니다. 수에즈 운하는 약 1억 달러, 오늘날 가치로 약 2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 건설에 약 3억 7,500만 달러를 썼는데 이는 오늘날 가치로 80억에서 9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약 5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확장 공사도 진행됐습니다. 무산담 반도를 가로지르는 운하는 단지 몇십억 달러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억 달러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최소한 12자릿수, 즉 1000억 달러가 들 것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보다 더 나아가 2000억 달러 이상이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건설 비용일 뿐입니다. 그 금액에는 유지 보수나 보안 같은 추가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와는 전혀 다릅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땅은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대부분 평평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수에즈 운하는 관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박을 여러 위치에서 위아래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그대로 항해하면 됩니다. 오만이나 아랍에미리트의 운하를 건설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형이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선박이 운하를 통과할 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크고 복잡한 관문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문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죠. 예를 들어 관문을 채울 물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어떻게 그 물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운하가 극심한 더위와 강한 햇빛, 가뭄이 지속되는 시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사소한 들편이나 하찮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무산담 운하라는 개념 자체를 현실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동화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장애물입니다. 논의를 위해 실제로 건설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금도 충분히 마련됐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수년, 아니 어쩌면 수십 년에 걸친 공사가 마침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해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대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갖게 됐다고 해봅시다. 여전히 이 전체 프로젝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보 문제입니다. 이 운하가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선택지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보다 이란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처럼 이 운하도 상대적으로 좁고 선박들이 반대편으로 통과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예측 가능한 항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운하도 호르무즈 해협과 똑같은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거나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잘 배치된 미사일 몇 기나 심지어 미사일 발사 위험만으로도 또 다른 국제적 위기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했던 똑같은 문제들이 무산담 운하 전역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선박들은 다시 한번 그곳을 항해하기를 두려워할 것이고 보험사들도 다시 한번 보장 제공을 꺼릴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석유와 LNG의 20%가 다시 한번 걸프 지역에 갇혀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데 의존하는 나라들에 도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운하는 1,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과 수년간의 시간, 노력, 자원을 들여 건설한 또 다른 병목 지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1,000억 달러짜리 운하의 경제성이 무너지면 대중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애초에 선박을 써야 하냐고 말이죠. 왜 그냥 대형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로로 석유를 직접 홍해나 다른 주요 해역 혹은 유럽 국가들로 바로 보내지 않는 걸까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런 대규모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트 웨스트 원유 파이프라인, 즉 페트로라인은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지방에서 홍해까지 약 750마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아무리 길고 큰 파이프라인이라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파이프라인조차도 하루에 몇 척의 대형 유조선과 비슷한 양의 석유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좋을 때는 하루에 100척이 넘는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운반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이프라인은 건설, 확장, 유지관리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공격이나 사보타주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파이프라인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해상 석유 무역을 쉽게 대체할 수단으로 파이프라인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몇 야심찬 아이디어와 흥미로운 가정상의 프로젝트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 석유 무역과 경제의 상당 부분이 오직 이 한 구간의 바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한 바다에서 다른 바다로 가는 경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정학적 압박 지점으로 지역 내의 작은 긴장조차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쟁의 여파가 여러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요소보다도 지리적 요인이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만의 석유가 있는 한 세계 경제는 여전히 지리적 조건에 얽매여 있습니다. 오늘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알고 싶다면 왜 모든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두려워하는가를 시청해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멕시코의 카르텔 위기는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 재앙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카르텔은 멕시코 영토의 40%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정부의 영향력 밖에서 완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충격적입니다. 2017년 이후 매년 3만 건이 넘는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된 사람만 11만 명이 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집단 매장지에 묻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 밀매, 인신 밀매, 갈취, 그리고 카르텔 간의 전쟁으로 인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마약 거래가 콜롬비아 카르텔, 특히 메데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이 조직들은 코카인을 생산하고 밀수하는 데 능숙했으며 카리브해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밀반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죽음은 메데인 카르텔에 큰 타격을 주었고 미국 법집행기관은 해군 순찰을 통해 마약 밀매업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카리브해를 통해 코카인을 이동시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콜롬비아 카르텔들은 새로운 운송 방법을 모색했고 멕시코의 육로가 새로운 경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멕시코 카르텔들은 단순히 운반자에 불과했지만 더 많은 코카인을 다루게 되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체 작업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권력의 변화는 멕시코가 마약 거래의 지배적인 세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 멕시코 카르텔은 단순 중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약 밀매뿐만 아니라 인신 밀매, 갈취, 무기 거래까지 통제하는 글로벌 범죄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의 이 새로운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조직 중 하나는 시날로아 카르텔로 악명 높은 호아킴 엘 차포 구스만이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시날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밀매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카인만 다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날로아는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펜타닐에 특화되어 있었고 그들의 작전은 40개국 이상에 걸쳐 있었습니다. 엘 차포가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카르텔은 여전히 주요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가족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아들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헤로인보다 50배 더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을 미국에 대량으로 유입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아래에 광범위하게 터널을 이용하고 법집행기관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덕분에 이들은 여전히 범죄 조직의 최정상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온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즉 CJNG도 있습니다. 이 조직은 극도의 폭력성과 무자비한 전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CJNG의 군사작전 방식, 매복, 처형, 그리고 고성능 무기 사용 등은 이 조직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조직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 카르텔은 펜타닐 생산을 장악했으며 이 약물만으로도 미국에서 7만에서 8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CJNG의 잔혹한 수법은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이며 이들은 경쟁 카르텔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사회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카르텔은 너무나 강력해져서 당국에 의해 멕시코와 미국 모두의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세력은 멕시코에서 가장 오래되고 기반이 탄탄한 조직 중 하나인 걸프 카르텔입니다. 걸프 카르텔은 한때 콜롬비아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중요한 밀수 경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인신매매, 갈취, 그리고 기타 불법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걸프 카르텔은 CJNG와 시날로아와 같은 새롭고 더 폭력적인 카르텔들에게 예전의 힘을 많이 잃었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외부 분열과 법 집행기관의 압박으로 인해 걸프 카르텔은 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세타스가 있습니다. 원래는 걸프 카르텔의 군사 조직으로 만들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분리되어 극악무도한 잔혹성으로 악명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집단 학살, 참수, 그리고 공포스러운 폭력 행위들이 그들의 상징이 되었죠. 로스세타스는 한때 매우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군사전술 사용으로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멕시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카르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오래된 카르텔들처럼 로스세타스 역시 결국 내부 분열과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세타스의 잔당들은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종종 갈취, 납치, 그리고 다른 형태의 폭력 범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미초아칸에서는 라파밀리아 미초아카나와 로스비아그라스라는 두 다른 조직이 자신들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라파밀리아 미초아카나는 처음에는 자신들을 유사 종교적 이념을 가진 집단으로 내세우며 지역 사회를 보호한다고 주장했지만 곧 폭력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로스비아그라스는 경쟁 조직으로 등장하여 시날로아 카르텔과 CJNG와 지역 통제를 두고 자주 충돌했습니다. 이 두 조직 모두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합성 마약 생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강탈, 납치, 잔혹한 전술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카르텔들의 부상은 멕시코와 미국 모두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멕시코에서는 2006년 정부가 조직범죄 단속을 시작한 이후로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등
마약 카르텔의 폭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전체 지역 사회가 붕괴되었고 많은 민간인들이 카르텔 전쟁의 교전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도시와 마을들은 이러한 강력한 집단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경찰은 그들의 압도적인 인원과 자원 앞에 종종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오피오이드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인한 과다복용 사망자가 급증했고 펜타닐은 이제 50세 미만 미국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들은 방대한 조직을 통해 이번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콜롬비아 카르텔에서 멕시코 조직으로의 권력 이동은 마약 거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콜롬비아 카르텔이 코카인 밀매의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멕시코 카르텔은 코카인 거래를 장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 같은 합성 마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신들만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적응하고 진화했으며 다방면의 범죄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카르텔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모두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카르텔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카르텔은 단순한 마약 밀매 조직이 아니라 마치 그림자 정부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카르텔은 특정 지역을 지배하며 그 통제력과 영향력은 국가 자체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이 범죄 제국들은 나라를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마약 생산부터 갈취, 인신매매, 심지어 연료 절도까지 모든 범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잘 알려진 조직 중 하나로 그 영향력은 멕시코 전역은 물론 그 너머까지 뻗어 있습니다. 주로 시날로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 카르텔은 중요한 마약 밀매 경로를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코카인과 펜타닐을 미국으로 운반하는 경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시날로아 카르텔에게는 마약 거래는 전 세계적인 사업입니다. 이들은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복잡한 밀수 경로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능력 덕분에 카르텔 세계에서 최상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서부의 할리스코주에서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즉 CJNG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텔은 멕시코 정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포함한 폭력적인 전술로 악명이 높습니다. CJMG는 빠르게 성장하여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하고 영향력 있는 카르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불법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만 주된 수입원은 메스암페타민 생산에서 나옵니다. 할리스코는 멕시코에서 메스암페타민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CJMG의 활동은 주 전역에 걸쳐 있으며 이들은 생산과 유통 모두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텔의 폭력성은 단지 경쟁 카르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법 집행기관과 정부 관계자들을 무자비하고도 치밀하게 겨냥해왔으며 종종 군사식 작전으로 지배력을 과시합니다. 동쪽으로 가면 타마울리파스는 걸프 카르텔과 세타스의 잔당대 사이에 지배권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이 조직들은 예전만큼 지배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주요 밀수 경로와 불법 사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타마울리파스는 인신매매와 연료절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르텔들은 종종 가장 가난한 국경 지역을 이용해 사람들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고 불법 연료절도 작업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걸프 카르텔이 이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파이프라인과 유통망 같은 중요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원래 멕시코 특수부대 출신 탈영병들로 구성된 준군사 조직이었던 세타스는 이 지역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잔혹한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자원이 풍부한 미초아칸 지역에서는 여러 카르텔이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JNG, 로스비아그라스, 그리고 라파밀리아, 미초아카나가 주요 세력입니다. 이들 조직은 다양한 범죄 활동에 관여하고 있지만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 중 하나는 현지 아보카도와 라임 농민들을 상대로 한 갈취입니다. 이 작물들은 이 지역 경제에 필수적이며 카르텔들은 농민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폭력적인 수단으로 이런 요구를 관철합니다. 갈취 외에도 이 조직들은 메스암페타민 생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미초아칸의 많은 농촌 지역이 이 마약의 비밀 실험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괴롭히는 폭력과 갈취로 인해 현지 주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종종 서로 경쟁하는 카르텔들 사이의 교전 속에 휘말리곤 합니다. 게레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암울합니다. 이 주는 헤로인 생산지로 유명하며 벨트란 레이바 조직에서 분리된 게레로 우니도스를 포함한 여러 카르텔들이
이 수익성 높은 산업의 통제권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게레로는 멕시코에서 양귀비 재배의 핵심 지역 중 하나로 이곳에서 재배된 양귀비는 헤로인으로 가공됩니다. 이들 카르텔은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미국과 다른 시장으로 밀수되는 마약의 유통까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게레로의 헤로인 거래는 워낙 지배적이어서 이 지역의 많은 범죄 조직들에게 주요 수입원이 되었고 이들은 그 힘을 이용해 지역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헤로인 거래와 관련된 폭력은 끊임없는 갈등을 초래했으며 경쟁 카르텔들이 양귀비 재배 지역과 유통 경로의 통제권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 각 지역은 마치 하나의 독립된 나라처럼 운영되며 카르텔들은 그림자 정부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고 자체법을 집행하며 지역 내 분쟁도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상인이 카르텔에 보호비를 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자신들만의 집행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폭력을 사용해 통제력을 유지하고 민간인들을 복종시킵니다. 납치, 참수, 집단 살해 등 어떤 방법이든 카르텔의 수법은 잔인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카르텔 조직원들이 사실상의 권력자로 행세하며 충성과 돈을 대가로 보호를 제공하고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합니다. 이들 카르텔이 자신들의 영토에서 행사하는 권력은 멕시코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멕시코 정부는 범죄 조직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카르텔은 지역 경찰보다 더 강력한 무기와 자금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또한 매수한 부패 공무원들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거느리고 있어 정부가 그들의 활동을 단속하기가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 세계에서 카르텔은 단순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지배하는 통치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결정하며 그들의 영향력은 마약 거래를 훨씬 넘어섭니다. 농민들을 갈취하는 것부터 인신매매 조직을 운영하는 것까지 이 카르텔들이 가진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많은 멕시코인들에게 카르텔의 지배 아래에서의 삶은 가혹한 현실이 되었고 멕시코 정부가 이 범죄 제국들에 진지하게 맞서지 않는 한 변화에 대한 희망은 거의 없습니다. 멕시코의 많은 지역에서 정부가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카르텔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그림자 정부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 조직들은 단순히 마약과 폭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체 지역사회를 관리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을 집행하며 심지어 지역 경제까지 통제합니다. 하지만 카르텔이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곳을 대신 메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의 삶은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강압, 그리고 잔혹함이 가득한 악몽입니다. 카르텔이 통제를 유지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 중 하나는 갈취, 즉 피소라고 불리는 보호비를 사업을 하려는 누구에게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노점상, 소규모 농민, 심지어 동네 가게들까지도 강제로 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추아칸 주에서는 아보카도 농민들이 매년 헥타르당 $1,000까지 내야 합니다. 그들이 따르지 않으면 치명적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세금을 내거나 보복을 감수하라는 잔인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카르텔이 지배력을 확립한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자신의 생명이나 가족의 안전을 두려워해 카르텔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단순한 갈취와 협박만은 아닙니다. 카르텔, 특히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처럼 강력한 조직들은 현지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후원자의 역할을 맡아 총성을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과 시날로아 카르텔 모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구호 물품을 배포하며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제공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카르텔들이 친절이나 시민적 의무감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선행은 전략적인 것입니다. 목표는 충성심을 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카르텔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보호자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일종의 의존성을 만들어내는데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이 카르텔 덕분이라고 느끼게 되어 그들의 권위에 저항하거나 도전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카르텔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신속하고 끔찍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은 무자비한 잔혹함으로 그들의 권위를 행사하며 공개 처형과 끔찍한 폭력을 보여줌으로써 규칙을 어기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참수되거나 산성 용액에 담가지는 등 단순히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정보원, 경쟁갱단의 일원, 혹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무고한 시민까지 누구도 카르텔이 가하는 잔혹한 처벌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종종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카르텔의 법을 거스르려는 어떤 시도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카르텔의 통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점 중 하나는 그들이 어린이들까지 자신들의 군대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이들까지 강제로 모집되어 카르텔의 작전에서 말단 조직원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신병들은 종종 강요나 협박을 받아 가입하게 되며 거부하는 이들은 끔찍한 결과를 겪게 됩니다. 카르텔의 영향에서 벗어나거나 저항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문이나 죽음이 흔한 처벌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카르텔에 가입하거나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마약 운반, 청부살인, 망을 보는 일과 같은 폭력적인 활동에 강제로 동원됩니다. 카르텔은 취약한 청소년들을 노려 보호와 소속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폭력과 공포의 도구로 만듭니다. 카르텔의 지배 아래에서 삶은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순응하거나 처벌받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카르텔은 여러 면에서 자신들이 억압자이자 공급자가 되는 체계를 만들어 주민들이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폭력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위협, 그리고 끊임없는 갈취로 인해 사람들은 탈출에 대한 희망조차 거의 갖지 못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카르텔에 맞서지 못하거나 맞서기를 꺼리는 것은 그들의 권력 장악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며 폭력의 악순환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멕시코 카르텔은 흔히 떠올리는 거리갱단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훨씬 뛰어넘어 진화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장갑 호송대, 드론, 로켓 발사기까지 갖춘 강력한 준군사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더 이상 단순히 마약만을 밀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며 종종 그 뒤에는 파괴와 혼란만이 남습니다. 오늘날 가장 피비린내 나고 위험한 경쟁 중 하나는 CJNG와 시날로아 카르텔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입니다. 이 전쟁은 전체 지역을 휩쓸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두 카르텔이 마약 거래, 영토, 영향력을 놓고 패권을 다투는 동안 매년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초아칸과 사카테카스와 같은 주들은 카르텔 폭력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인 카르텔들 사이의 교전 속에 휘말릴까 두려워 가족들이 도망치면서 마을 전체와 촌락들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 폭력은 종종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며 이 범죄 제국들의 길을 막는 사람은 누구든 표적으로 삼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 경찰관들, 심지어 지역 정치인들까지도 점점 더 심해지는 폭력에 자주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는 카르텔들이 더 이상 불법 거래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지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전쟁이 치명적인 이유는 두 카르텔이 정규군 수준의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카르텔들이 오직 말단 현장 활동이나 부패한 공무원들에만 의존해 일을 처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카르텔들은 정교해지고 중무장하게 되었으며 정규군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카르텔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요소 중 하나는 영어로는 나르코탱크, 스페인어로는 몬스트루오스라고 불리는 장갑 차량의 사용입니다. 이것들은 사제 전차로 두꺼운 강철로 보강된 트럭에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로켓 추진, 유탄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카르텔이 마을을 습격하고 라이벌을 매복 공격하며 군대나 경찰의 개입에도 쉽게 저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CJNG는 특히 드론을 사용해 카르텔 전쟁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무인 항공기는 라이벌 조직에 폭발물을 투하하는 데 사용되어 하늘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드론의 사용은 단순히 무서운 전술일 뿐만 아니라 카르텔의 기술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드론을 이용해 CJNG는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삼으며 심지어 직접적인 대면 없이도 상공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 전략적인 이점을 제공하며 시날로아 카르텔과 다른 조직들도 빠르게 이 기술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카르텔 전쟁에 도입되면서 이 조직들이 단순한 마약 운반책에서
완전히 군사화된 세력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카르텔들은 이제 군사용 무기, 첨단 기술,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고자 하는 점점 더 많은 신병들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신병들은 종종 돈, 권력, 그리고 보호를 약속받으며 카르텔 군대에 끌려 들어갑니다. 정부의 존재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카르텔이 사실상의 권력이 되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통제와 질서를 제공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에는 큰 대가가 따르며 협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종종 잔혹한 처벌이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범죄 조직과 정규 군대 사이에 경계가 흐려집니다. 카르텔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군대처럼 행동하며 자체적인 행동 강령과 계급, 그리고 전략적 작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카르텔들과 동맹을 맺고 영토 전쟁을 벌이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정부와 법 집행기관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카르텔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카르텔이 불량 국가의 군대와 비슷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력, 무기, 그리고 멕시코 정부를 포함한 어떤 반대 세력과도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CJNG와 시날로아 카르텔이 계속해서 힘과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그들의 전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전체 지역을 공포에 몰아넣고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능력은 멕시코에게 막대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점점 커지는 이 준군사적 위협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텔 전쟁의 결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카르텔들이 계속해서 힘과 영향력을 확장하는 동안 지역사회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범죄 제국을 장악하기 위한 싸움에서 걸린 것이 많고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강력한 마약 카르텔과의 싸움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나라는 끝없는 폭력과 부패의 악순환에 갇혀있는 듯합니다. 정부와 국제 파트너들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 조직들은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정부가 이들을 막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체계적인 부패, 실패한 전략, 그리고 카르텔에 통제되지 않은 권력에 기여하는 외부 세력의 결합에 있습니다. 카르텔과 싸우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멕시코 법 집행기관 내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입니다.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경찰의 60% 이상 이 카르텔 조직원들에게 침투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소도시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경찰 부서 전체가 장악되거나 매수되어 경찰관들이 카르텔의 보복을 두려워해 사직하거나 돈을 받고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경우에 국민을 보호하고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 국민을 위협하는 조직을 위해 직접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르텔은 뇌물과 협박을 이용해 지역 경찰과 군대의 충성을 확보했으며 이로 인해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려워졌습니다. 당국이 카르텔 조직원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려고 해도 이러한 침투로 인해 종종 정보가 유출되거나 방해 행위가 발생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 시스템이 없다면 카르텔과의 싸움은 마치 소방대가 불길 반대편에 있는데 불을 끄려는 것과 같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오랫동안 킹핀 전략으로 알려진 전략에 의존해왔습니다. 이 전략은 카르텔의 수괴를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카르텔의 우두머리를 제거하면 조직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전략으로 인해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과 같은 악명 높은 카르텔 두목들이 체포되거나 사망했지만 결과는 전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르텔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이 지도자들이 남긴 권력 공백으로 인해 파벌 간 치열한 내분이 벌어졌습니다. 엘 차포 같은 지도자가 사라지면 다른 카르텔 조직원들이 정상 자리를 차지하려 경쟁합니다. 이러한 내부는 종종 잔혹한 세력 다툼으로 이어지며 유혈 사태를 증가시키고 전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개별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카르텔의 권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저 기존 판도를 일시적으로 흔들 뿐이고 그 사이에 똑같이 위험한 새 인물들이 떠오르게 할 뿐입니다. 킹핀 전략은 극적인 헤드라인을 만들 수는 있지만 카르텔을 막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코카인과 펜타닐 같은 불법 마약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의 펜타닐 생산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며 카르텔들은 변화하는 마약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마약 단속국 DEA는 치사량 기준으로 3억 7,900만 회분이 넘는 펜타닐을 압수했습니다. 이 약물 수요는 여전히 높고 카르텔들은 처벌 없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DEA의 노력은 국경에서 마약 운송을 차단하고 카르텔 조직을 해체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종종 훨씬 더 큰 문제에 임시 방편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십억 달러가 이러한 계획에 투입되고 있지만 카르텔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마약을 생산하고 미국으로 밀수하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의 순환적인 특성 때문에 공급망을 끊는 것이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력들이 빠르게 기존 세력을 대체하고 폭력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마약 전쟁의 인명 피해는 충격적입니다. 전국에서 500개가 넘는 집단 매장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카르텔이 자신들에게 맞서는 이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다루는지 소름 끼치는 증거입니다. 이 폭력은 언론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2000년 이후 멕시코에서 최소 150명의 언론인이 살해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카르텔 활동을 조사하거나 보도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살인은 언론과 대중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카르텔에 맞서 목소리를 내면 다음은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또한 특히 선거철마다 놀라울 정도로 자주 암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르텔이 지방 정부를 장악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격화되고 카르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실패 국가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의 권력이 사실상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고 카르텔이 완전히 통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카르텔은 마약 생산, 인신매매, 심지어 합법적인 사업과 같은 주요 산업을 완전히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치까지 장악하여 누가 선출되는지 결정하고 모든 정부 단계에서 정책 결정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약 카르텔 국가가 될 가능성은 매우 두려운 일이지만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멕시코 정부는 카르텔의 규모와 복잡성에 맞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조직범죄의 영향력은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멕시코가 과연 주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카르텔이 진정한 권력자가 될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카르텔을 막고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멕시코가 법 집행 기관 내의 부패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조직을 정화하고 카르텔 조직원들이 주요 기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어떤 반카르텔 전략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보안기관 내에서 카르텔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카르텔의 기반을 해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약을 합법화하면 불법 시장을 없애 카르텔의 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펜타닐과 같은 마약을 비범죄화함으로써 정부가 카르텔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제한된 해결책은 미국 군대의 개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여 그들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허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이 멕시코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과의 싸움에서 추가적인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의 카르텔 위기는 세계 최악의 안보 재앙 중 하나입니다. 카르텔이 광대한 영토를 장악하고 별도의 정부를 운영하며 집단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단력 있는 조치가 없다면 멕시코는 더욱 무법 상태로 빠질 위험이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전체가 마약 카르텔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멕시코가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카르텔 제국이 승리한 것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